그리고 오늘 방송은 네, 국내 증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혹은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나 혹은 스위스의 어, 클레드 스윗 은행 사태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요. 어,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베팅할 것인가, 그리고 왜 베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태의 본질 파악을 위해서 어,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봤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음,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전장 부품과 더불어서.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안하시겠지만은 이 장은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변곡의 상승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 지점이 왜 그런 건지, 왜 이게 포커스입니다. 왜 반도체가 올라가는지, 왜 바이오가 올라가는지, 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뿐만 아니라 은행주들의 본질을 알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하는 이 방송의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녹화를 해서 목요일 날 밤 12시에 송출이 되는 박한샘의 더 센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내가 들어봤는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 들어봤는데 같은 내용인데 바뀐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종목에 맞고 개별주를 단타를 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완전히 다르겠죠. 종목군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듣고 왜 반도체가 올라오지? 왜 바이오가 올라오지? 금요일 날. 사실은 반도체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질 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제 일주일 뒤에서 일어난 것 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3월, 4월, 5월 가장 국내 증시에서 사실 2분기에 어디에 베팅해야 될지를 점검해보는 날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활한 방송, 그리고 또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들 채팅창은 잠깐 막았다가 막판에 질의응답 받을 때 그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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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화면도 잘 보이시고 하실 거라고 보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한국 증시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코스닥 지수예요. 보시면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가 배열해 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한 1100개 있는 종목 중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서대로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 있던 종목군들이 이제 금요일 날 사실 흔들렸죠. 흔들림은 사실 지난주 내내 나왔는데
떨어졌다가 다음날 시가부터 쳐올리고 또 다시 맞으면 또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로 이제 제약주들 중심으로 강세가 세게 나왔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주도주 게임에서 탈락하고 꺾이기 시작하고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바이오주들은 계속 그동안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케이스고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갔다가 빠진 케이스죠. 최근에 특히 3개월간은 네. 자,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이 아, 아, 예. 잠시만요. 예. 예. 지금 유튜브 방송에 잠깐 오류가 났다고 제거 저게 떠가지고 제가 한번 잘 되고 있나 한번 저도 한번 켜볼게요. 예. 뭐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네요. 그쵸? 예. 아이고, 이른 시간인데 상당히 많이 접속해 주셨네요. 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는 하이닉스. 뭐, 지난주 내내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8만 원 이하 깨졌을 때, 굉장한 매수 기회고,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주 게임에 동참한다.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매집이 아니라 구간 매집이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좋은 타이밍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래소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2차 전지 엔솔이 빠지고 그리고 LG 포스코 케미칼가 빠지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종목군들 및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강세고 특히 여기서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2차 전지 완성차 업체보다 완성보다는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음극 할물질이라든가 LNF 백고프로처럼 양극 할물질 즉 그동안 시장에서 주도주 게임을 해가면서 수익률 게임 주도주가 없었던 한국 시장에서 대형 종목군에서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2차 전지 소재주 쪽들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가야 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겠지만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더 하락할 거냐? 사상 최대 실적인데 그러면 우량주로 사야 될 거냐? 떨어질 때 아니면 갖고 있으면 다시 기회가 오는 거냐? 아니면 실적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군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바이오 업종 기타 다른 종목군들이 앞으로 그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 게임이 될 수 있느냐 하이닉스나 이런 게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사태 그리고 살로만 스미스 바니 클레드 스윗 지금은 이제 클레드 스윗 이름 바뀌었죠. 클레드 스윗 뱅크 사태를 봐가면서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주식시장이 앞으로 2500을 넘어서 2650, 2750, 일단은 2650까지는 빠른 속도로 가능해 보여요. 이 구간 동안에 종목군들은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이 대형 종목군들이 한 20%,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형 종목군들은 많게는 저점 대비 30% 수익률이 지금 나는 구간인데 그 이유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이해를 못 한다고 보냐면 자꾸 실적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자꾸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거 접근 방식이 기술적인 거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토대를 둔다든가 실적의 토대를 둔다든가 업황에 자꾸 토대를 둬요. 지금은 근데 그런 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판교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뭐가 좋아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닌 것처럼 인프라, 도로라든가 기차역이라든가 새로운 것이 들어서가면서 그래서 바뀌는 건데, 자꾸 내 집이 남향이냐 북향이냐, 남향이라 집값이 올라간다, 우리 집 앞에 백화점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간다, 자꾸 그런 걸 따지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로가, 지하철이 없던 데서 GTX가 뚫린다든가, 도로가 없었는데 집 앞에 8차선 10차선이 나가면서 광역버스 정거장이 대규모로 생긴다든가, 축을 바꾸는 것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 사태의 본질이라고는 오늘 방송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의 하락에 대한 본질을 알면 왜 우리가 반도체에 베팅하고 바이오에 베팅해야 되고 심지어 조선주, 건설주에도 베팅해야 되는지까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해외 증시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해외 증시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지수예요. 마이너스 0.7%, 그리고 스탠앤푸어 마이너스 1.1%, 음봉이죠. 시가 고가 종가 살짝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고,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우는 1.2%가 빠졌고요. 다음 스탠앤푸어가 1.1% 빠졌고요. 그다음 나스닥은 7%대, 0.7%대가 빠졌어요.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감, 그러면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져야 됩니다. 더 탄력적이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빠졌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졌다. 정확한 말로 따지면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그냥 금융주들의 파산입니다. 그것이 전체로, 아쉽게도 전체로 아직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씨는 남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빨리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금요일날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어떤 종목이냐? 필라델피아 은행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5.2%. 앞에서도 많이 빠졌지만
어제도 많이 빠졌죠. 나스닥 은행업종, 스탠퍼 은행업종, 평균 은행업종들이 5% 빠져가면서 시장을 긁어내렸어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만약에 신한은행이나 혹은 삼성생명이나 국민은행이 5% 빠졌다. 즉 은행주, 보험주가 5% 이상 빠졌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 부분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지면 빠졌지 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종목들의 저런 대규모 하락, 그리고 뭐 그 아래에 이제 뭐 항공지수라든가 자동차 제조라든가 중장비라든가 방위산업, 건설업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2%대, 2.5%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0.7%밖에 안 빠졌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 은행주, 중소형 은행주들의 줄도산 위기에 불구하고 오히려 고탄력주, 첨단 IT 기술주들은 급등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사태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해야 이번에 은행 사태는 금융위기 사태가 아니라 그냥 은행 사태구나. 그리고 조만간에 그냥 사실 이미 다 수습이 됐다고 보고 있구나. 그거를 이용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업종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우량한 종목군에서 금리 인상 피해주들, 금리가 앞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군들, 특히 반도체라든가 미국 내에서는 대형 기술주, 소프트 파워 관련 종목군들이라든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게만 했다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니까 조금 반등 나왔다가 앞으로 금리가 더 이번 사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보니까 이건 뭐 은행주들은 어렵고 앞으로 금리 인상 끝났네? 끝난다는 쪽에 베팅을 거는 종목군들입니다. 반도체들이에요, 전부 다. 반도체일 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자, 그래서 잘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저런 어떤 반도체라든가 저런 것들이 반격이 나오는 것이 저게 과연 우리가 본질로 볼 거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거냐인데 저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본질적인 사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은 이번 은행 사태, 특히 실리콘밸리뱅크로 촉발된 이 사태, 그리고 금요일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또 30% 폭락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날린 거죠, 이제.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32% 폭락했는데 나스닥은 0.7%, 스탠포는 1%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나쁘다고 해석하는 사람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구제금융은 아니지만 구제금융 비슷하게 민간업자들이 나서서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다시 재하락 구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악재예요. 그래서 주변에 뱅코프라든가 헌팅턴 뱅크시어라든가 자이언스 뱅코프 대부분의 은행업 및 금융업종들이 특히 보험업종까지 동반 하락을 보였습니다. 매우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버텨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도비라든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어, 요 부분들이 반도체가 견뎌냈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대거 약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본질을 보면 반도체가 보인다라고 했지만, 반도체에 베팅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은행들의 파산, 퍼스트 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질을 알면 왜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전체적인 큰 흐름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현상은 다 훑어봤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현상.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30%대 폭락. 에도 불구하고 버틸 놈들은 버텨냈다. 그리고 어떤 종목 중심으로 빠졌는지도 살펴봤어요. 자, 볼까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 건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행주들, 실리콘밸리 뱅크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은행주들의 사태는 단기는 호재다. 왜? 유통성에 잘못 쳤네요. 유동성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잠깐 멈췄던 유동성이 다시 제공되는 거죠. 마치 금리 인하 현상처럼 간접적으로.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대공황의 전조 증상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동결,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단기 유동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호재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그런데 3개월 이상까지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멀리 봤을 때 특히 6개월 후부터는 오히려 저런 금융주들의 불안감들이,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이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취약한 PF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대규모 서브프라임 비슷한 사태들이 발생해 가면서 지금 당장 말고 결국에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전조 증상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대공황 전조 증상이다. 근데 그게 왜 단기 호재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반도체를 베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세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요. 이번 보면 좀 욕심을 좀 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숨어있는 히든 포인트를 세 개를 제가 잠깐 그렇게 살펴봤는데, 마치 꼭 느낌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매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매듭인데요. 알렉산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왕이 된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넓은 광장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듭을 풀으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젊은 알렉산더도 본인이 이제 출정식을 해가면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 점령했는데 이 매듭에 대한 전설이 있어서 본인이 풀어보려고 해요. 똑똑했으니까 안 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안 풀리니까 자기 칼을 꺼내갖고 매듭을 잘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자기가 못 풀면 다른 사람도 풀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 매듭이 거기서 내가 못 풀고 돌아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세력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통해서 오히려 매듭을 풀지 못하는 걸 끊어버림으로써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본인 스스로 증명한 거죠. 제가 하늘이 내린 대왕이라는 걸. 근데 굉장히 모순된 거잖아요. 풀으라겠지 끊으라고 놨는데. 근데 그 모순된 것을 해낸 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앨런,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이십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지금 세 가지,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풀어버렸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CPI 지수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8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물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10년물은 4%, 2년물은 5%까지. 그 얘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CPI 잡혔는데.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워낙 견조했으니까. 근데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통해서 노동시장 임금이 사실은 물 건너갔죠.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태가 터진 건데 그 실리콘밸리에 급여를 주는 저 회사 실리콘밸리 뱅크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심지어 문을 닫아야 될 판인 회사들도 많죠. 그런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줘서 지금 문 안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금리 인상과 노동시장의 양축 모순된 거죠, 사실. 두 개를 잡기가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모순됐기 때문에. 하나를 잡으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이쪽을 놔두면 또 이쪽이 문제가 되고 부작용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했어요. 그렇죠? 노동시장 임금 인상 그리고 CPI도 해결하지 못한 8개월 연속 이 나라는 상승 속도의 두 나라는 CPI도 해결하지 못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의 상승, 즉 시장 이자율의 상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순된 건데도. 근데 그걸 FRB 중심으로 하지 않았죠. 누가 중심으로 했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신속한 파산 결정은 FRB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이 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 공화당이 결국은 협조를 안 해줄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전력 채권 발행을 하고 싶은데 적자가 너무 크니까 채권을 통해서 또 이제 부채를 메꾸겠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죠. 무슨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대신 전기값을 그러니까 인상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건데 미국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죠. 부채 한도 증액을 해서 추가로 국공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가 행정부의 디폴트예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예전에 부시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래서 그때 뭐 캘리포니아 준 거 어디 우체국 직원들이 학교 교사분들하고 1년간 급여를 못 받았죠. 쿠폰 같은 걸로 받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자, 그래서 이번에도 부채한도 증액을 공화당이 안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협상일로 질질 끌으려고 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물 건너 갔어요, 이제. 왜냐, 뭐 은행이 지금 망하고 있는 사태에서 개인들이 피해가 가장 큰데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해주지 않는다. 그건 거의 뭐 미국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여론에서 나옵니다. 공화당이 타협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거죠. 신속한 부채 한도 증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가격 폭락이 멈춘다는 겁니다. 계속 폭락했던 채권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가 한 거는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이게 모순된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미국 FRB가 계속 금융정책, 금리정책을 주도했는데도 때려잡지 못했죠.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 상승. 자,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인상으로 때려잡지 못했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하나로 사태 하나로 10년물 국채 이자를 때려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 가격 하락이 보호가 된 거죠. 달러 가치가 사수된 거죠, 결국.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국공채 수익률. 예. 국공채 수익률인데요. 예. 자, 10년물 국공채. 즉, 미국이 자꾸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시장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자꾸 오르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왜 오르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는 거잖아요. CPI가 7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속도가 둔화됐는데 도 불구하고 10년물 국공채 왜 오르냐? 노동시장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미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시장 이자율과 이 갭을 확대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불가능하니까. 근데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지난주에 4였어요. 지금 3.4입니다. 2년물 국공채 이자율. 지난주에 5였어요. 금요일날 6.88 빠지고 그 앞에서 20% 폭락 나와가지고 지금 3.86이에요. 84. 27% 정도 빠진 거네요. 5%에서 2년물 국공채 이자율 수익률이 한 27% 폭락 나왔다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 국공채 이자율이 폭락 나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그만큼 급등 나온 겁니다. 채권 가격과 국공채 이자율 수익률은 반비례니까. 자, 어느 정도 강하게 지금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논쟁이, 인플레이션은 끝났어요. 이걸 보면. 금리 인상 3월 22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3월 22일 날 0.5% 올리느냐 0.25 올리느냐 논쟁이 심했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아 금리 인상 0.5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0.25가 대세죠. 심지어는 내리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보세요. 10년물 공채 이자율. 심지어는 3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도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채권 수익률의 급격한 폭락.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함으로 국공채로 돈들이 쏠리는 거죠. 국공채로 쏠린다는 것은 달러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달러로 표시된 안정자산을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은 미국이 불안해서 미국이 망할 수 있는데 그 나라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 전쟁이나 한국 IMF 같은 경우 채권 가격이 폭락 나오죠. 그렇죠? 이자율이 급등 나가면서. 근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안정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가격의 폭락.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어제 은행주들이 폭락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스탠프 500 종목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300억 달러 정도를 민간 구제금융으로 민간 은행들이 연합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전날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제 32% 폭락 나왔습니다. 스탠프 5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폭락 나왔어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빠진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금융시장이 불안한 건 맞는데, 금융시장이 불안한 거는 라고 말하는 건 맞느냐? 사실 틀린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어떻게 시장 채권 가격이 안정화를 갖겠습니까? 그럼 불안한 건 아니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몇몇 은행주들의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급속도로 안정화되는 현상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몇몇 부실 은행의 파산인 거지. 그것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그래가면서 은행 업종들이 채권 가격이 폭락 나오니까 금리 인상 쪽에 베팅을 걸었던 미국의 많은 은행주들, 아까 보셨지만 필라델피아 은행지수라든가 나스닥 은행지수, 스탠프 은행지수, 스탠프 보험지수, 이런 업종들 중에서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특히 다우 내에서도 대형 종목군들, JP모간 체이스나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은행주들도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은행들이 폭락이 나오는 것은 중소형 은행주들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그런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금리 인상 쪽에 제가 봤을 때는 베팅을 걸어놓는데 대규모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금리 방향성이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었던 종목들인데 순식간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일주일 사이 25%가 폭락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떨어지는 쪽에 공매도나 이런 금융 하락 상품에 베팅했던 거, 혹은 고공채 수익률의 상승, 금리 인상에 베팅했던 자본들이 대규모 이탈하거나 손실나거나 1, 4분기에 그래서 은행주들이 사실 대규모 투자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앞으로 대형은행주들의 투자 수익률의 둔화가 1, 4분기 예상돼요. 결국은 시스템 불안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스템 불안까지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사태처럼 혹시 저런 것들이 실적이 또 둔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돈을 투입하고 싶어도 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균열이 간 건 맞아요. 미국의 연결고리 내에서 채권이라든가 이자 수익률에 세게 베팅하고 장난치던 돈들 중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먼저 뽀록 난 것 뿐입니다. 과도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 그 단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한 것들이 뽀록 난 거고, 그것이 FRB 주도가 아니라 재무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파산이에요. 그래서 FRB가 질질 끌던 금리 인상,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CPI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핑계로 계속 끌어올렸던 금리, 철퇴가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세력이 누군가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FRB예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재무부와 FRB의 힘겨루기.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FRB를 버리고 재무부 중심으로 정책을 꾸려나가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태인을 버렸다고도 봐야 되겠죠. 유태인 금융자본과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유태인 금융자본은 일단은 이게 FRB라고 본다면 그래가면서 그런데 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것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재선에 대한 저는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은 이 권력이라는 것이 한번 맛을 보면 참 어렵거든요. 재선, 대통령 연임에 혹시 시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FRB가 질질 끌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좀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이 사실 다 주도하는 거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뭘 알아서 그걸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신데 그분은 제니 델런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월 22일 날 0.25 금리 인상에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없고 6월 달이나 7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 얘기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하고 저 주식하기 가장 좋은 거는 지금부터 4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가 선반영되어 있는 과정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숨이 차서 그래요. 몸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후반기 남아있는 앞으로 얼마 되지 않는 대통령 임기 기간은 FRB가 이끄는 정책이 아니라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정책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FRB가 아니라 이 제니 델런 의장에 의해서
이 미국의 금융시장이라 해야 될까요? 현재 4.5%까지 끌어올린 금리가 여기가 정점입니다. 5%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에서 한참 이탈하기는. 국내도 금리가 3.5로 동결되고, 그래서 심지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1년 정도까지 증시가 굉장히 화랑장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화랑장세처럼 올 수 있는데, 저는 길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앞으로 3개월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6월 말까지죠. 30% 정도는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 0.25 정도는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0.25 정도 진행하고 나서 5월 달에는 금리 동결, 6월 달, 7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올 겁니다. 이것의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 게 국제 유가예요.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CPI 지수의 근원 물가 지수들이 국제 유가예요. 70달러 아래로 내려왔죠. 좋은 현상이나 CPI 지수를 끌어내리고 물가 상승 압박감은 해소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에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기로 좋은 이야기예요. 멀리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실물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국제 유가가 다시 이렇게 7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제 CPI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는 CPI 지수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계속 문제가 돼서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떨어진 상태고, 인플레이션은 잡았기 때문에 CPI 지수는 이제 5%대 5.5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CPI 지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물 경기 침체라는 거죠. 멀리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뭐를 걱정해야 되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어. 국제 유가가 전쟁 때문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실물 경기가 계속 받쳐준 것도 있어요. 경기 안 좋다 했지만 공장들 잘 돌아가고,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경기가 잘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면 경기 성장은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될 판인 거죠. 디플레이션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디플레이션과 까딱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멀리 봤을 때. 지금 미국은 그리고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그런 속에서 팽팽한 힘겨루기. FRB와 제닛 앨런 의장 중심의 바이든 대통령, 즉 행정권과 유태인 자본인 FRB,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권. 둘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싸울까? 참, 왜 주도권을 이렇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통해서 재무부가 가져왔을까? 금융정책을 지금처럼 이렇게 질질 끌을 수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연임을 생각한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방어적인, FRB는 균형이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자, 그런데 재무부는 성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눈여겨볼 수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 그럼 연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일단 강력한 제동을 걸은 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채권 가격이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달러 가치도 올라가야 돼요. 인덱스가.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곤두박질치게 생겼어요. 채권 가격은 올려서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지만 그거가 아닌 그냥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달러 인덱스에 하락으로 말미암아 약간 조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제 같은 정도의 충격이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전날 양봉 난 것처럼. 거꾸로 떨어지죠. 미국은 지금 굉장한 모험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 재무부 중심의 FRB가 갖고 있던 핸들을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이 회수한 거 갖고 뺏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내 시장도 주도주들이 지금 바뀐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맞춰서, 금리 인상에 맞춰서 경기 불안, 그리고 미국 채권 수익률의 폭등, 2년 물자리가 4에서 5, 여기에 맞췄던 포커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는 또 그리고 주도주 종목으로 2차전지를 끌어올렸었고, 에코프로 2차전지라기보다는 2차전지 소재에서 양극화물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응급화물질 이 중심으로 한 끌어올렸었죠. 나머지 뭐 2차전지가 올라간 건 아니니까. 이 소재주가 올라간 건데,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이제 내려가게 생겼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25%가 폭락 나온 거잖아요. 2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5%에서 3. 지금 8로 떨어졌으니까. 그래가면서 기조, 주도주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맞춰서 반도체는 하락하고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중심으로 끌어올렸었는데 이제 금리가 인하 기조 속에서는 같이 떨어졌던 반도체는 급등 나오고 금리 인상의 기조에 맞춰서 인상할 것이다 할 때 같이 궤적을 상승했던 이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은 갑자기 폭락 나오고 있어요. 음봉으로. 주도주의 기조까지 이런 경우는 주도주의 기조도 바뀌는데 지금은 보니까 반도체 낙폭과대였던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던 반도체가 거꾸로 하이닉스 중심 실적이 안 좋은 거거든요. 적자 기업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적자 기업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1, 4분기 예상 실적이에요. 누구의? 하이닉스. 굉장히 안 좋아요.
하이닉스 1, 4분기 예상 실적인데 매출액이 5조 8천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400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조 2천억. 작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 예상 실적이 1, 4분기가 마이너스 2조 2천억이에요. 그 정도면 2022년도 순이익이 2조 2천억이거든요. 1, 4분기에 다 까먹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2022년도 예상 실적이 2022년도 실적이 확정 실적이 2조 2천억, 매출액 44조, 당기순이익 6조 8천억인데 2023년도 1, 4분기 예상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조 2천억이에요.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한 게 맞죠. 지금은 플러스지만, 이때 당시에는 플러스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는 실적이 저거잖아요. 단일 반도체만 하잖아요. 가장 취약점이라고 그랬죠. 주식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 주식은 실적의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업황 문제가 아니다. 경쟁력 저하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 4분기, 3분기, 3월달 끝나고 4월달 되면 실적발 배상인데 적자 기업이 갑자기 급등 나오죠. 이건 그러니까 실제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하이닉스의 상승. 그냥 테크니컬적인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테크니컬적인 요인이냐, 기술적인 테크니컬 요인이냐, 아닙니다. 가격 매력적인 요인이냐, 아닙니다. 실적이 저 정도인데. 업황 개선이냐,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재매수입니다.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한 거죠. 기계적으로. 그래가면서 2차 전지주는 예를 들어서 2천억 사고 실적이 좋은 중심으로, 가치주로, 성장주로.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성장주 내에서는 2천억 선물, 2천억 매도하고 한쪽에서는 사고. 근데 이제 이게 금리 상승기에 상승에 맞는 궤적의 포지션 구축이었다면 금리 이제 갑작스러운 금리 일주일 사이 25% 폭락이잖아요. 금리가 2년물짜리 단기가 5%에서 3.8 뭐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을 얘가 바뀌니까 얘도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전지를 포지션을 털어야 되죠. 수익 회수를 빨리. 그러면 얘만 털고 얘는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합성 전략인데. 하이닉스 매도 때렸던 거는 사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아서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이 괜찮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가요. 왜? 공매도를 하이닉스를 1,000억 때렸다면 얘들은 100억밖에 안 때렸거든. 실적이 좋으니까. 공매도 많이 때린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지. 반도체가 앞으로 업황이 개선된다고 올라온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박한샘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 고급편 강의를 진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올라올 때는 주식 종목 검색기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2700포인트에서 2650까지는 보입니다. 많게는 금리 인하 기조를 6월달이나 7월달로 늦추면 우리나라 지수는 가을 정도에 3000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때는 주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중요한 단기 변곡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폭풍 일고 직전이에요.
그거를 시장 불안감으로 놓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 주도주 클럽 1, 2개월 회원권을 드립니다. 모멘텀 주도주 클럽은 한 달에 5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아카데미 200분 선착순분한테는 66만 원. 그러면서 종목 검색기와 세력 추적 검색기 고급편, 주식 선물편까지 같이 두 개를 드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딱 200명 한정입니다. 200명 한정이고, 기존 회원분들한테도 이 200명 한정은 제가 이게 이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종목 검색기 했죠. 이번에는 주식 선물 고급편까지 같이 두 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 주식 선물 검색기.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200명 한정인데, 현재 우리 생방 회원분들이 연장도 하고 뭐하고 하면 100명 금방 차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화요일 날이나 아니면 제가 주말에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마감이 그냥 200명 되면 끝나면 이제 99만 원으로 정상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유튜브 방송이 또 있어요. 한국경제TV에. 거기서도 또 한번 더 언급을 당연히 하겠죠. 3490-4514예요. 그러면 조기 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는 검색기는 사실 끝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 상반기에 끝내느냐? 상반기에 교육해서 주가 올라올 때 하반기부터는 주식선물 매도도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빠르면 6월 달부터도 해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상고하죠. 대한민국 증시는 상반기에 반등,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금리 인하 시기 한 번, 두 번째가 문제다. 첫 번째 인하가 6월에 나오면 괜찮은데 7월에 나오면 괜찮다. 9월까지 주식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검색식 계속 화요일, 일요일 날 실전 교육에 대한 보충 강의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매주 장중에 매매한 걸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하는데 무리함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저도 저희 회원분들도 어제 이거 때려 먹었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PM 대량으로 때려 먹었어요. 당일치기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LG 엔솔. 반면에 하이닉스는 제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식선물 매도. 왜? 이제 반도체 시대다. 시그널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주식선물 보니까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애들이. 에너지 엔솔 같은 거. 대신증권을 사용합니다. 네, 대신증권.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중소형 종목군들은 이성계 종목을 매일같이 저희가 보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진세미캠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지난번에 강의할 때 중소형 증권사들, 그 반도체들 실리콘밸리 사태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냥 골라낸 게 아니라 이런 검색기들을 통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중장기 종목군으로 보면 여기에서 왜냐하면 저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즐겨서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종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들여다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성계 종목을 매일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검색기를 통해서 중소형 종목은 골라내고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트렌드가 지금처럼 반도체나 바이오가 형성됐다. 즉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은 은행 사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한 미국의 제니 델런의 이런 대처들이 모멘텀을 형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금리 동결 및 인하, 그거로 말미암은 주식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의 발생, 그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도 되고 바이오 종목군도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겁니다. 하이닉스 급등, SK 바이오사이언스 급등, 바이오팜 급등. 이거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3월달, 4월달, 5월 3일 금리 인상 때까지, 이때까지가 바이오와 반도체 아주, 그리고 이제 몇몇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OLED하고 그 종목군들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계좌 수익률 30%, 그게 이번 상반기 목표입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사실. 자,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덕행복님 무슨 뭔 소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기장에 쓰세요. 그리고 지금 빨리 약 드세요. 약 먹을 시간이신 것 같은데, 네, 약 드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아셨죠? 네. 22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잘 리딩 해가지고 물에 빠진 놈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만덕행복님 아셨죠? 예. 약 드실 시간이신 것 같은데, 예. 약 드시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던 거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아이고야, 아주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예, 적으신 것 같은데 선을 좀 넘으신 것 같네요. 그쵸? 예. 예. 약 드시고 다시 오세요. 약 드시고 참. 아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연말에 2200이었어요. 근데 아직 2650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욕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당신 때문에 2차 전지를 내가 안 사가지고 조심하라고 안 사갖고 수익을 못 냈다든가 그런 거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 종합주가 지수가 연말에 2200이었어요. 근데 그때 2650까지는 내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상반기 중에. 근데 아직 3월에 안 지났어. 2500 갔다가 밀렸어. 그래서 2000 지금 400 왔다 갔다 해. 아직 2650 안 갔다고 욕하는 거는 뭡니까? 네, 참. 아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참, 저렇게 어이가 없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제가 주식을 해가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뭐 종목을 추천했거나, 뭐 분위기 들어온 종목인데 괜찮아 보인다겠는데,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팔으라겠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근데 2650이 아직 안 왔다고 욕하는 경우는 뭐예요, 나 참. 아니, 저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대응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대고 욕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 인격이잖아요.
그 참나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주식해서 저분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주식은 결국은 자기 평정심 다스리지 못하면 그 끝장이거든. 끝장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사태 같은 때일 때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털리고 났더니 급등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저런 분들 방금 저런 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본인 감정의 주체를 못 해갖고 매매를 내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감정을 배제한 알파고 매매, 주식 선물 매도 그리고 중소형주 고올라내기 그래서 3490에 4514 예, 저기까지 진행합니다. 3월 22일 날 수요일 날 하루 강의는 하지만 모멘텀 주도주 클럽 한 달을 드려요. 이게 55만 원이니까 그걸 통해서 매주 일요일 날, 화요일 날 또 4회 이상 저희가 보충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3월달, 4월달 그리고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5월 3일 여태까지가 제가 보니까 반도체주, 바이오주 그리고 이제 심지어 건설주 이런 것까지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런 종목들까지 저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만덕 행복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뭐 욕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어디 초등학생이 주식하다가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애들 게임할 때 보면 저런 채팅창 쓰는데 제가 참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참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한번 캡처를 했다가 우리 사무실에 저렇게 욕을 하는 거는 제가 용서가 안 되겠네요. 저 캡처를 했다가 우리 사무장님한테 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지. 나 참 살다가 저 아니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처음 보는 캐릭터입니다. 처음 보는 캐릭터고 종목을 얘기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2200에서 2650까지. 근데 지금 상반기 가는 길이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냥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잖아요. 아니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네, 그냥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라든가 하이닉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특히 SK 그룹들이 대약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저거 한번 할까요? 네. 자, 우리 한번 채팅으로 한번 싹 한번 지워줄까요? 8877 눌러가면서 네. 우리 만덕행복님의 저 감정에 뭐라게 코딱지라게 될까요? 한번 날려주시죠. 윈도우 드레싱 한번 해주시죠. 윈도우 드레싱.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덕행복님은 주식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 입부터 다스리세요. 입부터 다스리고 그 마음 그 감정 컨트롤 그거 못 하시면 뇌동매매 하시다가 본인 계좌 스스로 다 녹아나십니다. 그거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지세요. 아셨죠?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한번 잠깐 볼까요? 기조가 바뀌었어요. 올라가던 종목이 더 올라가던 데서 이렇게 공매도라든가 특히 SK그룹 주식이 전체적으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주죠. 신규 상장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 연중 저가만 깼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이런 종목이 보니까 희망이 없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없던 종목인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희망이 없던 종목인데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SK바이오팜 마찬가지.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계속 풍랑랑 나오던 종목분들 중에서 그동안에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기에는 포스코그룹의 강세였죠. SK그룹주들의 전체적인 폭락이었고 다시 이제 금리 기조가 멈추니까 포스코그룹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쉬어갈 수 있고 SK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서 제니 델런 의장의 대응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종목군들의 기조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말 그대로 까딱 잘못 인식하면은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금융업 전체에 대한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신속하게 부실 금융을 도려내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융업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있을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시장 전체로 지금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종목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도. 실리콘밸리 사태나 참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 사태나 그때는 은행이 사고를 쳤는데 은행주보다는 거꾸로 대형 이런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애플이라든가 당시에 뭐 슈렛 패커드라든가 근데 지금은 미국장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예. 니네들은 그렇게 살고 개미 빨아먹고 살잖아. 만덕 행복 개자식아. 내가 쓴 거 아니야. 당신이 채팅에 글을 쓴 거죠. 참 입에 담기조차도 치가 없어 보이네. 저거 예. 제가 한번 다 카메라로 다 찍었다가 예. 야, 아주 그냥 차 댓글이 인생이시구만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만덕행복님의 목적은 그거네요. 제가 방송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어느 업체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신 것 같은데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그것 하세요. 네, 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예요. 제가 웬만하면 봐줄 것 같은데
네, 만덕행복님은 용서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분들은. 네, 저거는 아니요, 저거는 그냥 제가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캡처를 했으니까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분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만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만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분. 아니, 강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냥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진짜 제 말대로 주식을 사서 그런 건지 2650이 안 가가지고 저분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답이 나오겠죠. 네. 뭐 저거는 저렇게 대응할 필요가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거기에 맞게 대응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네,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네. 따로 저거는 뭐 대응해봐야 감정적인 대응을 해봐야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저 정도로 욕을 할 정도면 다른 곳에 다녀가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캡처를 해놨고 그리고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2650이 안 간 게 1월달 1월달에 바로 갔어야 되나요? 논리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굉장한 다른 분들한테도 사실 피해도 입히거니와 네, 그리고 또 저분의 말이 실제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초보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저는 그냥 놔두거든요. 예, 어디 가서 하시는 없을 때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한 종목들이 항상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한참 그런 선들을 넘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캡처를 해놨어요. 만덕행복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방송을 못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한번 윈도우 드레싱 하죠.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바이오주들 그리고 반도체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통해서 큰 방향이 바뀌었다. 그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기존의 주도주들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좀 확인하셔야 돼. 이게 일시적인 거냐, 연속성이 있느냐 놓고 봤을 때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8877 눌러가면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네. 남은 벌써 11시 24분이네요. 네. 앞으로 3월 22일 날 이번 주 다음 주 금리 인상 기간인데 네, 그때 금리 결정되는 걸 보고 그때 전후로 주가가 또 피크를 한번 강력하게 또 급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포커스에서 반도체 바이오 10% 전후의 수익률이 잠정적으로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네, 요거 유튜브
네, 유튜브 회원분들께서도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모님, 네, 만월님, 지영님, 네, 고맙습니다. 네, 빨간 사과님, 이정숙님, 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